작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 아니죠? 작년 겨울을 나고 나서, 올해 이제 헌재가 탄핵 판결을 하고 나서 주요 외신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한 헤드라인이나 뭐 내용들이거든요. 제일 위에 거는 이제 이 퍼시픽 스탠다드라고 하는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뭐 제목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놀라운 승리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서양 양안에서 들려오는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거대한 승리를 보여준 사건이다. 자, 대서양 양안에서 뭔 일이 났을까요? 이 기사가 나온 거는 올해 4월 8일자인데요. 작년 말에 대서양을 상상을 해보시면 대서양 이쪽하고 저쪽에 뭔 일이 났을까요? 하고 브렉시트. 예. 근데 트럼프의 당선을 감히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이라고까지 4월 시점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특별히 희한한 사람이긴 하죠. 그죠? 요즘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거를 보면 저 양반이 진짜 아픈 건지 아픈 척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파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이때 이 트럼프의 당선이 자유민주주의 종언이라고 한 거는 트럼프처럼 아픈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신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전에 정치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잘하던 CEO가 이제 내 업종에서는 자수성가했으니까 이제 정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또는 무슨 변호사, 무슨 교수, 무슨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내 업종에서는 일가를 이루었으니 정치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우리는 익숙한데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치를 오래 한 데에서는 정치나 한번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웃음을 당합니다. 왜? 정치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쪽 세계의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죠. 예, 듣도 보도 못한 뽕뽕.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일단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열심히 하고 공화당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공화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한번 한 적도 없고 주지사를 한번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후보 지명전에 들어가더니 걔가 덜컥 후보가 되더니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 된 황당한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일어났다. 라고 해서 트럼프의 당선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인 겁니다. 즉,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간에요. 지금 지구상의 민주주의를 지구상에 한 200여 개 정도의 독립국가나 정치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주의 하는 국가가 한 100개 좀 넘는데요. 그런 나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쨌든 간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어떤 나라는 좀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좀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주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정치 체제 중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 방식을 하고 있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정치인을 훈련시키고 그 정치인이 선거 나가가지고 선출된 대표가 돼서 대리하고 이게 이제 기본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 EU에 남을 거냐 말 거냐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과가 영국이 EU를 떠난다는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국이 떠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죠.
영국의 브렉시트가 세계에 충격을 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영국의 이 말하자면 반EU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 건데요. 영국에서도 이제 EU 반대 세력들이 계속 국민투표하자, 국민투표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진보파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유럽에서는 극우들이 다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그 9월 24일 날 독일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독일 총선을 가서 이제 총선 전에 가서 독일의 노조나 정당들을 쭉 만나고 끝나고 이제 거기 그 대학교 선생님들이랑 선거 평가도 같이 좀 들어보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요. 쭉 이 극우 정당들의 메인 슬로건이 뭐냐면 국민에게 권력을,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자로 나옵니다. 유럽에서 극우들이 왜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까지 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그 영국에서 반EU 세력들이 직접 민주주의 투표하자 하니까 영국의 당시 총리가 그래 투표하자, 투표해봐야 잔류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총리는 잔류 지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붙이면서 당시 총리는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당은 다수당이고 나는 다수당 출신의 총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는 반드시 EU에 남는 걸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불렀는데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이게 당시 브렉시트의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걱정, 즉 미국과 같은 적어도 200년 이상 민주주의를 한 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일, 듣보잡이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일이라더니 영국에서 그 의회 민주주의 종주국이라 할 영국에서 총리가, 즉 다수당, 거기는 의회제니까요,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확실하게 결과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불렀던 국민투표가 엎어지는 이런 충격적인 대의제, 어쨌든 이건 대의제에 뭔가 오작동을 한 거죠. 뭐가 좀 잘못 작동한 거예요. 뭐가 잘못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을 봤더니 이 사람들 눈에는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넉 달, 5달 동안 길거리에 쏟아져 나갔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뭐다?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그 결과 박근혜라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을 잘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지구상에서 시민들이 때로 쏟아져 나가지고 뭐 무력 충돌도 하고 해가지고 현직 집권자를 자르는 일은 지구상 곳곳에서 오목돼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 보면은 누구는 끌려 내려오고 누구는 암살을 당하고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잘랐다? 그렇죠. 시민들이 때로 나가서 기존의 헌법 질서, 오작동하고 있는 헌법 질서를 작동시켰다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촛불이 굉장히 여러 면으로 세계사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기간, 참여 규모, 강도 이런 면에 있어서 세계 이 사회운동사를 새로 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시민들이 때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길거리에서 바리케이트 놓고 한판 떠야 되는 거죠. 폭력적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 정도 규모가 이렇게 나가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존의 체제가 독재 체제든 공산주의 체제든 민주주의 체제든 심지어 엎어져야 되는 사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엎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원래 엎어졌어야 돼요. 독재자는 끌어내려두고 선출된 시민들이 다 쏟아져 나간다고 해가지고 항상 민주적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엎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엎어진 채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 문제인 거죠, 지금. 그죠? 헌법을 바꾸자고 했는데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거법도 바꾸자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야간 어쨌든 그들의 눈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고 미국의 이제 대부분 공화당 쪽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친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지죠. 보수지가 한국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세계에 보여줬다. 사실 이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매체가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인데요. 이런 매체에서 이 정도의 헤드라인을 뽑은 거는 거의 격찬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찬사에 가까운 헤드라인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how democracy is done 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계에 보여줬다.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 나라 민주주의는 뭔가 이상해서 쪽팔린데 어쨌든 저 나라에서 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우리의 평화 시기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항의 기술을 숙달했다. 마스터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스터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통해서 빛을 발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뭔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세계사적 사건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뭔 짓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촛불이 혁명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뭐 어차피 이건 각자 자기 생각이니까요. 촛불 혁명이 맞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리시고. 아니다. 네, 내리시고. 오늘은 아니다파가 좀 작네요. 예. 학술적으로는 혁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쿠데타하고 혁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쿠데타하고 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쿠데타는 나쁜 말, 혁명은 좋은 말, 이로 많이 인식이 됐어요. 이 쿠데타는 나쁜 말, 혁명은 좋은 말, 이 전통을 확립한 양반이 누구? 박정희죠. 박정희가 5.16으로 군대 끌고 나와서 엎어놓고 혁명이다 재임기간 내도록 했잖아요. 책도 썼죠. 뭐 혁명가난가? 근데 박정희가 한 거는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죠. 왜? 왜 쿠데타일까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혁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 맞습니다. 학술적으로 이 쿠데타라는 말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정의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둘 다 기존의 체제가 거꾸로져야 돼요. 박정희는 거꾸로 들었죠. 그런데 군대가 나와서 엎어버리면 쿠데타인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엎으면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의 양대 요건에서 하나는 충족합니다. 시민이 쏟아져 나가기는 했는데 두 번째 엎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우리는 혁명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엎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1공화국이 2공화국이 되든 독재가 민주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도로 독재가 되든 뭔가 엎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엎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엎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혁명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명칭을 뭐라고 쓰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대체 우리가 뭔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뭔 짓을 하고 디엔드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먼 짓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앞에 사건하고 엮여가지고 뭐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1789년에 프랑스에서 뭔 일이 났지요? 예. 소위 말하는 대혁명이 났잖아요. 이제 루이 16세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도 오고 귀족도 오고 평민도 와서 돈 내놔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왔던 평민들이 말합니다. 내 돈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나한테 우리 머릿수에 맞는 만큼의 투표권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도 반대하고 귀족도 반대하고 루이 16세도 싫으니까 그래? 그러면 회의 끝! 했는데 평민들이 이제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 테니스 코트장으로 가죠. 가서 그래
니네들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앞으로 프랑스를 대표한다. 내셔널 어셈블리를 선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영어 이름이 내셔널 어셈블리입니다. 그것의 기원이 프랑스 혁명파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의회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내셔널 어셈블리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1789년에 근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 1789년을 지금 우리는 그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고 친 거죠, 그냥.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저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너희네 나가! 회의 끝! 하니까 꼭지가 돌은 거죠.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에 일단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더 받으니까 뭘 했죠?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그 정치범 들어가 있던 감옥에 습격하잖아요. 해가지고 막 부셔갖고 끌어내고 막 이까지는 한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1789년 시점에 프랑스의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왕이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은 뭐였냐면은 당시 그래도 제일 잘 나갔던 제일 진보적인 나라가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이 뭘 했냐면 입헌군주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두는데 그 왕한테 실권을 두지 않고 즉 너는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헌법에 따라서 통치해라.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루이 16세하고 그 부인하고 자식들하고를 전부 탑에 가둡니다. 탑에 가둬놓고서 자 이제 왕이 없는 체제 영국처럼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지? 그래 영국 가가지고 니 좀 저기 가서 그 보고 와봐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영국처럼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루이 16세를 찾아갑니다. 탑에 찾아가서 우리가 너를 왕으로는 그대로 둘 텐데 영국의 왕처럼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래?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영국 모델로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이게 발각이 됩니다. 루이 16세가 자기 부인 고향이 오스트리아거든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에다가 밀서를 보내죠. 보내서 우리가 갇혀 있으니 인근의 군주 국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나를 구하러 와라. 그래서 이제 저기 오스트리아랑 뭐 영국이랑 당시 스페인이랑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군주 국가들이 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프랑스 국경으로 오는 거죠. 와서 이제 밀서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탑에다가 야 우리 국경 왔으니까 빨리 튀어 해가지고 얘네가 마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다가 잡히죠. 도로 끌려오죠.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왕은 시켜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꼭지가 확 도는 겁니다. 내가 네가 한 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놓고 왕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국민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마치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 군대 끌어들이고 청나라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 미치게 만든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확 돌아서 결국은 그래 모르겠다.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왕이 없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루이 16세하고 다 이 길로틴이라고 하죠. 단두대에 확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예, 너무 잔인하네요. 보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1789년에 사고가 났는데 루이 16세가 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된 게 몇 년일까요? 92년입니다. 그러면 1789년에서 1792년 무려 3년이죠. 3년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를 사람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루이 16세가 조신하게 탑에 갇혀 있으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에다가 군대를 안 불러들였으면은 프랑스는 그냥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로 갔을 수도 있죠. 또는 루이 16세가 말 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게 성공을 했다면 루이 16세는 저쪽으로 하고 군대가 프랑스로 휩쓸었겠죠. 당연히 부르봉 왕가는 복권됐겠죠. 그럼 훨씬 더 가혹한 절대왕정이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무수한 우연들이 겹치고
무수한 일들이 일어난 그 결과로 1792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뭐 테르미도르 반동도 일어나고 나폴레옹도 등장하고 오만 짓을 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1792년에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체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대 사람들이 1789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났더라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1987년에 그 1월 달부터 난리가 났었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문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꼬리를 물고 결국은 6월 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6월에 우리가 거리를 쏟아져 나가서 당시 노태우가 6.29 선언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내가 헌법도 고치고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지나고 와서 보면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했는데 애시당초 노태우가 들을 생각이 없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그죠? 또는 12월 달에 헌법을 바꾸는데 희한하게 헌법이 뭐 그렇다고 잘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지금보다 더 나쁘게 바뀌었다든가 민주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바뀌었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거나 그 다음날 8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87년을 민주화의 원년으로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80년의 광주항쟁처럼 실패한 민주화 운동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가 또 기점이 됐겠죠. 자, 이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서설이 긴지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프랑스에서 1789년과 1792년 사이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던 시간에서부터 87년 12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년 가을과 올 봄까지의 일이 나중에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20, 30년 지나고 나가지고는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2년 있다가 총선이 어떻게 될지, 또는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이재용이 지금은 깜빵에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삼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북한하고 관계를 어쨌든 현 정부가 위태위태 끌고 가기는 하는데 저게 어떻게 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시기를 보통 이제 그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의 공간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행위자로 계신 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왜 여러분인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789년에서 1792년 사이를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불확정적이냐? 그것은 아니죠. 뭔가 어딘가에 변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를 지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10년마다 난리가 났어요. 예. 참 희한하게 10년마다 어김없이 난리가 났는데요.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50년의 전쟁이 났죠. 60년에 4월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쫑을 쳤는데 61년에 쿠데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바뀔래다가 엎어지고 이게 71년에 7대 대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하고 붙었던 선거죠. 이 선거가 진짜 어마어마한 선거였습니다. 그 박정희 체제,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한 선거죠. 예. 뭐 부정선거, 투표소 부정, 개표소 부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 사회를 동원했습니다. 통반장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도 다 쏟아부었고 정말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고도 아주 박빙으로 간신히 이긴 선거죠. 예. 그래서
71년에 그 대선으로 진짜 엄청난 대중의 욕구가 표출이 됐는데 72년에 유신이 들어오는 거죠. 80년 서울의 봄 광주가 있었죠. 그리고 81년 그 80년 겨울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한 7년 만에 민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10년 주기로 97년에 사단이 납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하고 2008년 봄에 광우병 파동이 나죠. 그죠? 그 다음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쪽에 민주화 이전의 스토리하고 민주화 이후의 스토리가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전의 스토리는요, 바뀔래다가 엎어지고 바뀔래다가 엎어진 스토리고요. 이후의 스토리는 사고가 나고 바뀌고 사고가 나고 바뀌고 스토리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은 시켰는데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뭐라 하지? 잠정적인 요소인 거고요. 지금 어떤 변화, 이제 이 칸이 채워지겠죠. 어떤 변화를 향해서 가는 어떤 길인데 작년 2016년 가을에 왜 사단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박근혜가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사단이 났다. 뭐 이것도 맞는 가설일 테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우연히 신이 도우셔서 한꺼번에 터졌다. 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거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 49세 밑으로 하고 50세 이상의 선거인 수. 그러니까 19세에서 49세하고 50세 이상 선거인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들 느낌이 그러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선거인 수 기준으로는 55대 45 정도 됩니다. 49세 미만이 55가 되고요. 50세 이상이 45인데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역전이 되죠.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55가 되고 여기가 45가 되는 구도로 우리가 쭉 왔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정치 계산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2040, 5060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올드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작년 가을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17세부터 25세 쭉 제가 이제 썼는데 이 17세에서 25세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인간이 정치 사회화 되는데 이제 정치 사회, 그러니까 정치 사회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춘기. 그러니까 좀 크죠. 그죠? 어릴 때는 보호받고 살다가 사춘기 때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난리굿을 치는 게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사춘기를 벗어날 때쯤 되면은 비로소 인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사회가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 보이고 동네가 보이고 사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이가 대체로 한 19세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7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나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마치 왜 그런 거 있죠. 그 어린애들도요. 이제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말문을 틀 때 배우는 언어가 그 사람의 평생의 언어 체계를 좌우한다 그러거든요. 이쁘다, 곱다, 사랑한다 이런 언어를 먼저 배운 아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배운 아이는 그 시선으로 평생 세상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치 인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한 17세에서 25세 시기의 사람은 자기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렇기도 하죠. 예. 살면서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다른 사건이 없다면 이런 일이 많다는 건데요. 작년 가을과 올 봄을 경험을 했던 이 17세에서 25세 세대가 나중에 뭔 생각을 하고 살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특이한 버릇 중에 하나가 이름 붙이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뭐 X세대, 뭐 N세대, 먼 세대. 근데 이제 예, 그건 뭐 내비도고요. 이게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아직은 또 그럴 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2008년에 광우병 촛불을 경험했던 세대는 통상 촛불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촛불 광장에서. 그다음에 1997년 요 시기에 이제 보냈던 세대들이 IMF 세대. 그러니까 이제 이 IMF 세대가 사실 이제 지금의 현존하는 세대들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인생의 사이클에서 젊을 때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2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뭐 실업률이 엄청나게 뭐 빠지고 이랬던 세대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지금 70대 이상이 이제 전쟁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세대는 80대 이상이고요, 지금. 70대가 지금 어느 세대냐면 베트남전, 그 60년대 초기 산업화했던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박정희 세대의 3공화국 세대가 지금 한 60대 중반 이 정도부터고요. 그 다음에 유신체제에서 해서 이 55세, 62세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 조사를 해보면 이 세대적인 특징이 희한하게 남아있어요. 이 세대들 중에서 뭐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광주 민주화 세대, 뭐 유신 세대, 그 다음에 뭐 4.5혁명 세대 이런 이름을 저희가 많이 붙이는데 뭐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대 중에 가장 집단주의, 국가주의가 강한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맞습니다. 희한하게 이 유신 세대들은 진짜 그럴 수밖에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국제시장에 나오는 거. 애국가가 나오면 손들고 서 있고 뭐 이런 부부싸움 하다가도 서고. 그죠? 예.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국가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 중에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레디컬한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찬성률이 가장 높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거나 이런. 맞습니다. 이 세대죠. 이 세대들은 정말 그 젊었을 때 인생이 역전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우리가 다 특징적인데 결정적으로 작년 가을에 그 사단이 가능했던 이유,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민주화 이후 세대가 지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 세대, 특히 이제 유신 세대나 아니면은 이 전쟁 세대들의 경우는 보수적이다 이런 문제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민주주의가 아닌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독재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적대적 가치를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뭐 자유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거나 뭐 타인의 권리를 존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독재 체제를 운영하는데 해악적 가치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세대들, 즉 독재 체제에서 정치 사회가 됐던 이분들은 정향적으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가치들은 나쁜 거라고 교육받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정치 체제가 민주화되고 30년 정도가 지났어도요. 개인의 내면적 인지적 정향은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가치가 판치는 나쁜 정치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왜 머리로 민주주의를 인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전체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을 했다가 민주화를 했거나 독재 체제를 경험했다가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탄하게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감이 이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도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질서 정연하고 조용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좀 시끄럽고요. 좀, 그죠? 예, 우아하지 못하고 도떼기 시장 같고 가끔 이제 열심히 싸워줘야지 굴러가는 체제고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체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 좀 이렇게 비어있고 빈틈 많고 싸움질하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또 합의하고 나면 또 쎄쎄하고 다음날 다시 보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독재적 마인드에서 보면 이 굉장히 나쁜 체제죠. 이건 뭐 질서도 없고 말이야. 국가도 없고 집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체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부합하는 정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냉정히 말하면 반체제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독재 체제에서 쓰는 반체제 인사가 아니고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규범을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절대 압도적으로 요구를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민주주의 가치나 원리상으로든 하등의 하자가 있을 수 없는 과정이지만 승복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 반체제 인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민주주의 체제 반하는데 문제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선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합의한 체제를 동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더 나가서 선동질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인구 구성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최소한 55세 밑으로는 다 민주화 이후에 이 정치 사회화가 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여기서 보여드렸나? 하도 여러 군데서 했어요. 저희가 작년 겨울에 그 촛불 집회 현장 조사도 하고 전국 유권자 조사도 하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어쨌든 작년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고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세대가 어디냐면 50대였어요, 작년에. 2008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50대의 시위 참여자가 3.3배가 늘었어요. 50대 이상. 그러니까. 그때는 2008년에 저희가 촛불 시위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는 50대 이상 참여자가 한 5%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는 17%가 넘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집회에 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상으로 50대가 안정적으로 10명 중에 7명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50대가 20대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띠겠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제죠. 그렇지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아니냐에 관련된 문제였고 최소한 지금 50대 중반 이하 세대들은 민주주의인 것과 아닌 것은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것과 보수를 헷갈리지 않은 정도의 감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올드 세대들의 경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과 보수를 구분을 잘 못했어요. 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민주주의가 나쁜 거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보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적어도 민주주의인 것과 아닌 것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토양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40대 밑으로 하고 50대 이상을 구분하는 구분틀을 이제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이 구분틀이 처음 등장을 한 거는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할 때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할 때 40대 밑으로 뭐 해가지고 뭐 표가 갈렸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죠. 그때 2040이었으면 그때 40대가 지금 50대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세대 프레임을 바라볼 때 적어도 50대 밑으로는 민주주의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 그 체제 하에서 다시 민주주의 안에서의 보수와 진보를 말할 수 있는 세대 구성상의 어떤 구성적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와 좀 차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중에 아까도 여러분들이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를 제가 한 3가지만 예시를 들 텐데 더 많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4-5달 그 다음에 곧바로 대선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총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집단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간 자율학습의 특징은 뭐예요? 강제성이죠. 누구도 튀면 안 된다. 근데 그 몇 달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튈래야 튈 데도 없죠. 뭐 우리가 바다 건너 일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꽁꽁 갇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뇌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고 저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가 터졌고 검찰도 작동 안 했고 사법부도 안 했고 언론도 문제가 있었고 행정부도 문제가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6달에서 8달 동안에 쉼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집단적으로 몇 달 동안에,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보고 나왔는데 점심때 되면 그게 옛날 얘기고, 그죠? 저녁 때 됐더니 점심 때 일어난 사건은 또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진짜 그랬거든요. 야, 요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내가.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몇 달을 집단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2016년 10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못 바라보게 돼버렸어요. 뭔가 우리 전체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질적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변동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매체, 정보원이라고 하는데요. 매체입니다. 요즘은 왜 조중동 말빨 안 먹히잖아요. 한경호라 그러죠. 한글의 경우 오마이도 말빨 안 먹히죠. 왜? 그들이 뭐 갑자기 2016년 이전보다 더 띠래지지는 않았겠죠. 왜 안 먹힐까요? 지난 몇 달 동안 각각이 쓰는 매체, 그러니까 정보를 얻게 되는 소스가 엄청나게 다변화돼 버렸어요. 한두 개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로 포탈을 통해서 정치 정보를 얻죠. 어떤 사람은 트윗을 통해서 정치 정보를 얻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내가 가는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올라와 있는 뉴스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저처럼 올드한 사람은 여전히 신문 리스트를 걸어놓고 하나씩 착착착 보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팟캐스트들, 정체와 종류를 열거할 수 없는 온갖 가지 정치 팟캐스트들이 성업 중입니다. 그럼 어떤 거는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저도 들어보면 좀 아닌 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도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왜 20대는 뭐 인터넷을 보고 뭐 50대는 카톡을 보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20대 안에서도 매체 정보원이 다 다르고요. 30대 안에서도 정보원이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 떠돌아다니는 정치 정보의 양과 종류와 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늠하기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거보다 풍부해진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기존 매체들이 영향력을 쓸 수 없게 돼 버린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 환경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정의당 입장에 있어서는 이 환경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정의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왜 그 2016년 그 전에 뭐가 있었지? 노유진? 예. 뭐 그거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정의당과 정의당의 당원과 정의당의 지지자 그룹이 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매체 정보원 채널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조건에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매체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정보 소스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시면 소소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촛불 집회 동창회 여러분들도 하셨죠? 예, 저처럼 이 올드한 세대들은 주로 뭘 하냐면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 내일은 촛불 광장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레는 고등학교 동창회, 그 다음에 대학 동창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동창회를 하러 가면 이제 광장에 나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한 30분 행사를 보다가 뒷골목에 가서 안부를 한 1시간 반을 나누고 잠깐 나와서 헤어지고 뭐 이런 건데 문제는 그런 수많은 꼭 동창회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촛불 광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도 단체 톡방이나 밴드나 커뮤니티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커뮤니티들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했어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최소한 지난 몇 달의 경험 속에서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것들은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 얘기를 안 했던 동창회 모임, 가족 모임, 동호회 모임 이런 데에서 죄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정보의 유통량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네 주민 모임이나 뭐 직장 모임, 그러니까 뭐 3명, 5명, 많으면 10명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의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작년 촛불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이제 대선 직후였는데요.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누구였냐면 맘 카페예요. 엄마들. 근데 엄마들이 나한테 뭐를 강의해달라고 했냐면 헌법을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헌법이 궁금하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냐면 촛불 집회 나갔더니 김제동이 헌법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좋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헌법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당신이 올려져 있는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네가 어디 가서 헌법 얘기를 하는 걸 봤다. 멋있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갔는데 우리 뒷집 아저씨네 뭐 우리 옆집 아줌마네 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도 동네에서 같이 가끔씩 친문 모임도 하시고요. 책 읽기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1년 촛불 어게인 하면 같이 집회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보다 2016년 10월 이전보다 커뮤니티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안 모였을 사람이 모이고 과거 같으면 술 안 먹었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술을 더 먹고 과거 같으면 정치 얘기 안 했을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정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응? 정의당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밭이 굉장히 다져져 있던 밭이었던 거죠. 근데 작년 가을과 올 봄을 지나면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인 것 자체가 밭을 가른 겁니다. 갈아서 과거에는 물을 이렇게 부으면 내려가는 길이 없이 옆으로만 퍼졌던 거죠. 지금은 밭이 갈려가지고 물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드립커피 원두를 잘 갈아서 제대로 갈아서 하면 물을 이렇게 내리면 물길이 많이 생기면 향이 확 퍼지잖아요. 근데 잘못 갈아가면 물을 딱 내리면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커피가 맛이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 사회는요, 아주 잘 갈린 드립커피, 커피 알갱이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풍부하게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든 정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시기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만들어 나갈 건가. 네. 뭐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18원 후원금 사건 또는 문자폭탄 사건, 예, 이런 게 과거에는 기획해야 됐었죠. 지금은 제안만 하면 되잖아요. 18원 보내자 하면 쫙 갑니다. 그냥 기획할 필요가 없죠. 심상정 후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비용 보전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3일 만에 3억 5천 들어왔잖아요. 바른정당 중간에 훅 떨어져서 나가니까 갑자기 당원들이 들어갔었죠.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30년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대리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거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지난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론적인 태도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지난 대선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문재인 1번가 기억나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만든 정책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런칭하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만들었을까요? 될지 안 될지 몰랐거든요. 만드는 사람도 이게 대박 터질지 몰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먹구구로 만들었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첫날 런칭을 했는데 바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 그 문재인 1번가는 사건이에요, 일종의. 선거 캠페인 상황에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나 정당들이. 그런데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뭔가를 열라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렇게 잘 갈려진 토양에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풋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렬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항상 이 상태로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이 고양되어져 있는 상태, 약간의 흥분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 아직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다 식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가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2020년 총선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정의당과 정의당의 당원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갈아진 밭에 뿌리셔야죠, 이렇게. 뭐 그 중에 어떤 씨는 틀 거고 어떤 씨는 안 트겠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닌 거죠. 그거는 밭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고요. 열심히 씨를 틔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밭이 2010년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달라졌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일 뿐이지, 지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치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 라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사건 터지기 직전에 왼쪽 파란 게 사건 터지기 직전에 정당 지지율이고요. 이게 10월 마지막 주 지금 정당 지지율입니다. 지금 11월 뭐 별 차이는 없는데요. 보면 새누리당이 이제 이렇게 됐죠.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리얼미터하고 갤럽게 조금 다른데 저는 이게 갤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은 요새 자꾸 내려가고 계시고, 국민의당도 내려가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은 그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번도 30%를 못 넘어본 정당이죠. 예. 근데 이 정당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대손손 50%가 될 것처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정의당 4%에서 7% 됐는데 많이 크셨네요. 1%만 더 했으면 2배지 않습니까? 2배. 최근에 그 수도권 데이터로는 10% 찍은 거 봤는데. 예. 그 다음에 그 유보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안정감이 느껴지세요? 불안하세요? 예, 불안합니다. 이게 여러분만 불안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걸 보면 불안합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당을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당에 대한 2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정당을 인식을 할 때 낱개로 인식하지 않고 패키지로 인식합니다. 세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보통이요. 그쵸? 저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보통이기도 합니다. 왜? 저희 남편보다 작아요. 그죠? 우리 옆집 아줌마보단 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얘기를 쓸 때조차도 항상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비교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진보적입니까? 뭐보다? 네.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이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온 독일에 있는 디링케라고 하는 극좌 정당이 있는데 디링케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시죠.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의당이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정의당 옆에 반드시 뭘 세워놓는다? 민주당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옆에 뭘 세워놓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뭘 세워놓겠습니까? 정의당을 세워놓는 겁니다. 세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변동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0.1%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한 번씩 이 세트에 대해서 생각을 대비한다 그러죠. 하는 시기가 선거예요. 지금은 아주 정형화된,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언제 시점에 형성된 세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트의 관계망을 틀어야지만이 여러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다른 누군가의 지지율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인식의 변동과 여러분에 대한 인식의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지지율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만, 정의당만 놓고 지지율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시나리오가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바른정당 나와서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하는 분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의 영광을 복원하고 싶으십니다. 이 그림이 현실화가 되면은 정의당은 최악이겠죠. 예. 이 그림이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죠. 세상에 지금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단지 이 그림이 현실화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대박 역대급의 사고를 연달아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이거를 지금 간절히 이 시나리오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예, 철수 씨가 이 그림을 아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이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 쳐줘야 됩니다, 여기서.
민주당 물론 선거 때가 되면은 집권당이 뭔 나쁜 짓을 안 해도 밸런싱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 그림이 불안해 보인다고 한 이유를 참 하다가 말았는데요. 불안한 이유는 단지 그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 유권자들은 현직 정부에 대해서 제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집권 중반을 넘어섰을 때 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집권당이 무조건 불리한데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왜? 사람들 심리에는 끊임없이 밸런싱에 대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쟤한테 계속 권력을 줬다가는 고인다, 썩는다, 부패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 사이에 선거를 하거나 할 때는 한 번씩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정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왜? 이 상태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제재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1년 차니까 약하겠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유지해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유지되는 정당체제, 일본에 하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언제든 변동은 선거를 계기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의 그림은 이 그림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고, 어디 갔지?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들은 봐요. 이 그림은 축이 여기 있는 그림이죠. 축, 경쟁의 축이.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경쟁이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왔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그림은 제가 뭔 짓을 해갖고 지금. 하여튼 마지막 그림이 가장 축이 왼쪽으로 가 있는 그림이죠. 예. 이 그림이 가장 축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진보적 아젠다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땡겨내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충분히 따라와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주는 문제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해준다면 이쪽으로 가는 속도, 이 그림이 현실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끝인데 지금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안 떨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뿌려놓은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방선거 때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는 언제 따먹는 거냐면요. 2020년에 따먹는 겁니다. 2020년에 감나무에서 감 따시려면 내년에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